낭떠러지인 구간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우와! 우와! 오! 뭐야, 디스코 팡팡이야? 여기 루트 왜 이래? 아주 험난하고 울퉁불퉁하고 다이나믹하네요. 예! KG 모빌리티가 깜짝 발표로 신차 2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건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아레나고요. 이쪽에 있는 건 새롭게 공개한 차 쿨맨입니다. 오늘 오프로드까지 달리면서 각각의 차들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무엇보다 이 차랑 이 차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SUV고 이쪽은 픽업 트럭이에요.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 SUV 살까 픽업 트럭 살까 뭐가 더 나을까 고민 많으셨을 텐데 오늘 두 차 비교까지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이쪽이잖아. 간다. 저는 먼저 쿨맨에 탑승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설명하기로는 쿨맨은 신차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차인 듯 신차 아닌 신차 같은 너랄까요? 원래 KG 모빌리티에 픽업 트럭이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먼저 렉스턴을 변형한 렉스턴 스포츠가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를 키운 렉스턴 스포츠 칸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쿨맨은 그 두 차종의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KG 모빌리티 안에는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차가 4개가 생긴 거겠죠. 렉스턴 스포츠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쿨맨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이렇게 4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원래 있던 차들을 단종시키고 나온 거면 신차가 아니라 뭐 풀체인지 버전 혹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있던 그냥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놔둔 상태에서 각각 쿨맨을 붙인 상태로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KG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거 신차야 라고 설명할 명분이 충분했다는 거겠죠. 이게 그냥 프리미엄 버전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지 하나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단 외관 먼저 보면요, 전면부에 안개등이 세로로 있던 게 가로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릴까지 전반적으로 가로 형상이 모습에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줬다라는 게 KG 모빌리티 측의 설명이었고요. 헤드라이트에 LED 램프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작은 LED 라이트 4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뭔가 현대적으로 라이트가 바뀐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면서 웰컴 라이트와 굿바이 라이트도 적용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스마트 키로 문을 딱 열면 또로록 하면서 환영의 불빛을 켜주고요. 또 띡 하고 잠그면 또로록 하면서 안녕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이거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른 차들에는 원래 있었던 건데 이 차에는 새로 들어온 거니까, 렉스턴 스포츠계에는 새로 들어온 거니까 어쨌든 KG 모빌리티에서는 조금 당당하게 말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 켰을 때 깜빡 하는 게 아니라 또로록 하면서 감성 있게 틀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든 렉스턴 스포츠 칸이든 쿨맨,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의 차를 사면 오른쪽에 배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산 모양으로 쿨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근데 이게 칸 같은 경우에는 칸을 샀을 때 전면부나 뒷부분에 칸 이렇게 음각이든 양각이든 멋있게 새겨줬잖아요. 그럼 쿨맨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뭐 렉스턴 스포츠에도 쿨맨이 있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도 쿨맨이 있다 보니까 그 칸 있는 위치에 쿨맨이란 글자는 못 쓰고 배지로 대체를 한 모습입니다. 배지 디자인 보면 굉장히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것 같은데 차 크기 비해서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나요. 그런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차 외관에서 오프로드를 좋아하실 분들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요. 색이 하나 추가됐어요. 샌드스톤 베이지라는 건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캠핑 장비 양대 산맥의 색깔이 있잖아요. 하나는 올리브, 많이들 카키라고 부르는 그 국방색 계열의 초록색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 탄색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원래 영어 명칭의 카키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지 톤인 거죠.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한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맞추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차에서
올리브 색깔, 국방색은 많이 내놨었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의 차는 내놓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쿨맨이 먼저 꺼내놨으니까 앞으로 캠핑 장비 베이지 톤으로 맞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색깔 하나 때문이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충분한 매력이 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디자인은 외관보다 조금 더 변화가 큰데요. 우선 내비게이션이 12.3인치로 커지면서 매립형에서 돌출형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큰 화면이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일단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송풍구 위치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 모델에서는 내비게이션 양 옆으로 세로로 송풍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커지고 위로 쫙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로 쭉 긴 송풍구가 배열이 됐어요. 거기다가 에어컨이라던가 히터를 조정하는 그 송풍 버튼들도 이 아래쪽에 디지털 화면으로 적용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뭐가 더 편리하다, 예쁘다는 뭐 주관적인 요소니까 이렇게 막 확언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지금 이 차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모습을 갖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송풍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긴 했는데 열선 시트라던가 엉덩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버튼으로 따로 빼놨어요. 사실 디지털 터치 방식의 버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터치하는 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게 눈으로 안 보면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에어컨이나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온도 맞춰 놓으면은 크게 손댈 일이 없거든요. 반대로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주 만지는 시트 관련 열선, 통풍은 버튼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디지털 버튼들로 해놨다는 게 굉장히 똑똑하게 그러면서 깔끔하게 처리한 방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 이거 설명한다고 이거 틀었더니 엉덩이가 엄청 뜨거워졌네. 여기에 실내 전면부 전체적으로 무드등이 들어가 있어서 색깔을 30가지인가 60가지인가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는데 뭐 무드등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영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화면 뒤쪽에 디지털 시계가 달려 있어요. 근데 뭔가 점점점 박혀 있고 이게 시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시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피커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돌출 방식의 스피커를 따로 달아 놓은 걸 볼보에서 본 적은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디자인 느낌이어서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계 기능까지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운전석에 앉으면 계속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가려서 뒷좌석에서는 안 보이도록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일부러 뒷좌석에서 시계를 안 보이도록 한 건지 아니면 뭔가 각도에 따른 재미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거 뒷좌석에서 안 보이게 만들었다고 잘못 설계한 거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승 코스를 강원도 산골로 잡았더니 아주 난리가 나네. 자, 내외관 디자인 변화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의아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쿨맨 프리미엄이라며 어디가 프리미엄인데? 라는 거죠. 뭐 인포테인먼트 화면 커진 거 알겠고 디자인 바뀐 거 알겠고 무드등 들어간 거 알겠어. 그런데 이미 프리미엄이 아닌 차들에서도 이런 모습은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이 모습이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SUV 렉스턴은 대한민국 1% 자동차라는 뭔가 슬로건을 걸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고급화로 시작했지만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렉스턴 스포츠는 조금 다른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었죠. 픽업 트럭도 트럭이다 보니까 어쨌든 실용적인 혹은 가성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플랫폼도 같은 차고 뭔가 시트 소재 이런 것도 비용 절감을 위해선 공용으로 써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가격을 낮추려면 옵션을 빼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렉스턴 스포츠에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깜빡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구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쿨맨을 출시하면서 픽업 트럭의 실내를 다른 일반적인 도시명 SUV만큼 끌어올려준 것만 해도 픽업 트럭에서는 뭔가 고급화가 됐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향상만 있는 건 아닌데요. 쿨맨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픽업 트럭은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죠. 뭐 레이더든 라이다든 뭐가 주변을 인식하는 시스템도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여러 전자장비들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많이 뛰는데 가격을 낮추려고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쿨맨은 프리미엄 차다 하고 내보낸 만큼 자율주행까지 껴서 넣어준 거죠. 핸들 오른쪽에 있는 자율주행 버튼을 키면 맞춰놓은 속도에 따라서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핸들 자동으로 꺾어주면서 운전을 하고요. 앞차를 보면서 속도 조절, 거리 조절까지도 해줍니다. 보통 시승기를 찍을 때는 주행 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여태까지 픽업 트럭 운전할 때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쿨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픽업 트럭인데 편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픽업 트럭이 얼마만큼 일반 SUV처럼 뭔가 편리해졌냐의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픽업 트럭 특징인 트렁크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재 무게가, 그러니까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스펜션을 3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작게는 400kg부터 많게는 700kg까지도 실을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좀 분리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스프링 서스펜션 같은 경우 500kg까지 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승차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픽업 트럭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앞좌석에 탔을 때는 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뒷좌석에 탔을 때 특히 승차감이 불편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좌석이 좁아요. 트렁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차 길이는 늘어났지만 어쨌든 3분의 1 정도를 트렁크 적재함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트렁크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 뒷좌석을 딱 일자로 잘라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여유 있게 뒤로 기대는 포지션보다는 직각으로 서 있는 포지션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일반 SUV에서 쓰던 서스펜션을 같이 쓰게 되면은 차체 전체의 무게 배분이 안 맞기 때문에 뒷좌석의 승차감이 떨어져요. 또 짐 실었을 걸 고려해서 이제 코일 스프링보다는 판 스프링을 넣게 되면 그 자체에서 통통 튕기는 느낌도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픽업 트럭을 타면 뒷좌감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게 뭔가 업계 국룰 같은 거였는데 쿨맨 같은 경우는 뒷좌석 서스펜션 그 스프링을 보강하면서 뒷좌석에 타더라도 요철을 지나거나 뭐 방지턱을 넘거나 오프로드를 갈 때 예전보다 통통 튀어서 불편한 느낌은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렉스턴 자체가 큰 차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서 만든 2열 공간도 약간 기울임이 있어서 일반적인 픽업 트럭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향 감각도 꽤나 좋아진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 몰아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운전하면서 핸들을 틀었을 때 뒷부분이 조금 굼뜨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픽업 트럭은 운전석과 트렁크를 요 정도 벌려서 이렇게 붙여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전에 픽업 트럭이 처음 생겼을 때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모양만 픽업 트럭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금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렁크의 최소 넓이도 지정해 놨고요. 또 딱 트럭처럼 운전석과 트럭을 아예 분리되도록 의무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운전석 공간과 트렁크를 요만큼 거리를 벌려두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핸들을 틀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미묘하게 늦게 붙는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쿨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공간과 트렁크 공간의 그 연결 부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보강하면서 이질감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운전할 때 픽업 트럭을 몬다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SUV를 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또 업데이트된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에 고급감이 더해졌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텅 하고 열렸거든요. 지금은 딱 열면 부드럽게 내려오고요. 또 올릴 때 옛날에는 남자도 막 이렇게 낑낑거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손가락 하나로도 올릴 수 있어요. 짠! 엄청난 힘이죠? 이 가운데 힌지 부분에 스프링을 넣어서 편하게 내리고 편하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트렁크에 올라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래쪽에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발판을 내려주면 밟고 올라가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위에 보면 뭐가 달려 있죠. 이 철판 KG 모빌리티에서 자체 파츠로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픽업 트럭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SUV라던가 세단에 비해서 개인의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트렁크를 트렁크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달면 이 아래는 트렁크고 위에 텐트를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닝을 달 수도 있는 거고, 트렁크 공간도 이 위에 전체 함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고, 아예 어떤 분들은 이 트렁크 공간 자체를 차박용 공간으로 꾸민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차는 KG 모빌리티에서 사더라도 파츠는 싸제 다른 기업 거를 적용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KG 모빌리티가 이번에 이런 자체 파츠들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자체적으로 설립하기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요. 노래가 나가? 갑자기 어딘가 노래가 막 강렬하게 나와. 여기가 DMZ 근처라 그런가 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파츠 예시를 보여준 것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는데, 이 안쪽에 작은 적재함 트렁크를 따로 마련해 준 거였어요. 트렁크 안쪽에 또 트렁크를 만들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무슨 쓸모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트럭 공간이 있음에도 이거를 잘 사용하는 건 오프로드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뭐 SUV라던가 세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개인짐을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닫혀 있으니까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죠. 픽업 트럭은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훔쳐갈 수 있고 누구나 뭘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짐 같은 경우에 2열에 이렇게 막 쌓아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쿨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작은 함이 있고 열쇠로 열 수 있는 커스텀 아이템을 팔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신다면 2열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보완이 되는 트렁크도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내려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카메라 앞에 막 벌레들이. 저 다시 들어갈게요. 어휴, 안 되겠다. 배력. 짠. 자, 지금까지 쿨맨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것 같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 단점 들어갑니다. KG 모빌리티에서는 쿨맨을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옵션적인 부분에서 약간 향상된 거, 실내 디자인에서 약간 향상된 거를 제외하면 프리미엄을 느끼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와닿는 게 소재면인데요. 촉각이며 사용감이 모두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가죽도 굉장히 저렴한 느낌인데, 버튼이 제일 문제예요. 이 오른쪽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거 버튼이 안 올라옵니다. 누르면 다시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버튼을 눌렀는데 고정돼서 안 나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빼줘야 돼. 이게 촉각이 저렴한 듯한 느낌인 거는, 그래, 쿨맨을 프리미엄이라고 내놨어도 여전히 가격은 기존의 픽업 트럭에서 유지해오던 가격을 얼추 비슷하게 내놨기 때문에 가격 요만큼밖에 안 올리고 옵션 넣어줬으니까 고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딱 들어가는데 버튼이 안 나와. 이러는 건 좀 프리미엄 모델답지는 않다고 할 수 있죠. 또 뒤쪽에 이 스피커 있잖아요. 이 실제로 만질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지면 소리 들리세요? 은색으로 만들어서 뭐 알루미늄이나 뭐 금속같이 보이긴 하지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재질이, 어떤 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나온 재질 같다 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음질도 좋지 않습니다. 자,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스피커가 보통 A필러 쪽에도 있고 이 전면부에도 있고 이렇게 공간감을 위해서 여러 곳에 배치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뭐 뒤쪽은 아니더라도 앞쪽은 스피커가 저 가운데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문 쪽에 있는 이 정도가 다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소리가 들린다기보다는 굉장히 평면적인 소리가 들려서 실제 음질은 어떤지 몰라도 느끼는 음질은 굉장히 떨어지게 다가오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 여기에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화면은 커졌고 세련되진 느낌이긴 한데, 일단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장된 내비게이션으로만 보고 가야 하는데, 다행인 점은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단점입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공조 버튼들이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터치식 버튼들로 바뀔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누르는 촉감이 없기 때문에 시선이 아래로 향해야 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그걸 많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공조 버튼을 눌렀을 때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니, 그럴 거면 공조 버튼을 여기다 넣어주던가. 이게 지도를 보면서 가고 지도로 눈이 간 김에 곁눈질로 에어컨을 이렇게 만졌는데 지도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지도가 꺼져 버리니까 순간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무선으로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조 버튼을 눌렀을 때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사라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저처럼 당황하실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요 무선 패드도 조금 기능이 신기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을 올려서 충전 중인데, 차를 처음 탔을 때 충전해야지 하고 핸드폰을 올리시면 충전이 안 되실 거예요. 핸드폰을 올려놓고 여기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셔야 충전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 절차를 왜 넣어놨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급하게 휴대폰을 이렇게 충전해야지 올려놓고 깜빡하고 이거 안 누르면 충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 기능을 따로 넣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점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엉성합니다. KG 모빌리티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있어요. 자율주행에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나도 멈추는 거고요. 정차에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나도 알아서 자동으로 출발을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뭐 필수적인 기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차에 있을 때 뭐 신호를 받았으면 뭐 1분, 2분, 뭐 짧게는 30초 이렇게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쿨맨은 5초를 채 못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받거나 해서 차가 멈췄을 때 운전자가 결국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는 얘기고, 출발할 때도 다시 엑셀을 눌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차들은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멈췄을 때 전자식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 그 전자 신호를 다시 보내서 그 브레이크를 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쿨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있지 않아서 ECS로 자동 제어를 해놓는 거랍니다. 그 제어로 멈출 수 있는 기간이 4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오토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이 있지만 완전하진 않은 거죠. 거기다가 주행 보조 시스템도 이렇게 차선을 중앙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잘 하다가도요, 코너링이 조금 더 심하거나 아니면 차선이 약간 흐릿할 때 꺼져요. 근데 이게 코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직선 구간에서도 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놓고 운행을 하는데도 계속 스스로 나 못할 것 같아 풀어버릴래 하고 풀어버리니까 마음 놓고 주행 보조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자, 지금까지 말했던 쿨맨의 단점 혹은 아쉬운 점들을 종합해 보면요, 렉스턴 스포츠 혹은 렉스턴 스포츠 칸을 프리미엄화 하면서 추가했던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KG 모빌리티가 쿨맨을 너무 급하게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픽업 트럭은 어쨌든 경제적인 거를 많이 생각해서 타는 차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아예 편의성이 떨어지는 건 타기 싫어 라는 분들도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M에서 시에라라는 1억이 넘는 픽업 트럭을 국내에 들여왔을 때에도 순식간에 팔렸던 거고요. 거기서 아마 KG 모빌리티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픽업 트럭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겠다, 지금 시장에 우리도 빨리 참여해야겠다 라면서 쿨맨을 급하게 준비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아쉬운 부분들은 업데이트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시장 반응을 보면서 고쳐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 오프로드 구간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오프로드 능력까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프로드 구간은 강원도 화천 쪽에 있는 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험로를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사륜으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사륜으로 바꿀 때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이 오른쪽 후크를 돌리면 사륜으로 바뀌었다는 표시가 화면에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렉스턴 계열의 차,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이 쿨맨까지 사륜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만 상시 사륜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후륜, 2륜으로 가다가 이렇게 험로를 갈 때에만 사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요.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오른쪽 바퀴 높이랑 왼쪽 바퀴 높이랑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철도 들어있어서 쿵쿵 할 법한데 실제로 운전좌석에서는 엉덩이의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뒷좌석 승차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뒷좌석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엉덩이 충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은 2.2L 디젤 엔진에 202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토크는 40kg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차에서는 엔진부터 약간 아쉽다고 느끼실 분들도 많아요. 물론 가격에서는 더 위에 있는 하이엔드급이지만 동급이라고 칠 수 있는 모하비를 봤을 때는 일단 3리터급이 넘어가고 시에라는 그보다 훨씬 높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렉스턴 계열의 차들은 엔진이 작기 때문에 언덕 올라갈 때 걱정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살짝 굉장히 이렇게 파인, 움푹 파인 곳을 가니까 살짝 충격이 느껴지긴 하네요. 사실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경우에 높을수록 오프로드에서는 유리한 건 맞지만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완전 산악길에서도 충분히 가고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하면 어쩌면 지금 이 차가 딱 가성비를 따지면서 오프로드를 즐기기에 적절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오프로드 갔을 때 사실 우당탕탕 우와 이렇게 해야 진짜 오프로드 느낌이 더 화면에서 세게 날 텐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있어서 그냥 올로드를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많이 보강된 게 실제로 느껴진다. 참고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SUV가 아니라 픽업 트럭이라는 거죠. 픽업 트럭인데도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조금 더 험해집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길이 조금 더 험해질 때는 잠시 멈춰서 기어를 N단으로 놓고 사륜 로우로 하면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더욱 토크감을 발휘하면서 갈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 화면에 사륜 로우가 깜빡깜빡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와, 이제부터 진짜 오프로드구나. 우와, 오, 아주 차가 들썩들썩합니다. 와, 차 긁히고 난리 났어요. 지금처럼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풋브레이크로만 쭉 간다면 엔진에 과열이 되면서 제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지속될 때는 저단에 놔서 속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굉장히 움푹 파여있는 길, 그리고 오르막길이 거센 길, 험로를 가고 있는데 RPM이 2000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힘이 약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르막길, 험로를 갈 때 엔진의 RPM이 쫙 올라가면서 잉 하고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차는 RPM이 2000 밑에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차의 성능이 지금 같은 길을 갈 때에는 충분히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 동지에 낭떠러지인 구간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주의해서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승하자고 불러놓고 낭떠러지로 가져가면 어떡해.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전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렉스턴 계열의 차들을 보면 프레임 바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방식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차인데 차체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밑에 판을 놓고 그 위에 쌓다 보니까 차체를 낮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UV로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오프로드에 들어왔을 때 차 아래쪽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차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처럼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지나올 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차들에 나오는 어라운드 뷰를 켜놓고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길을 보고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쿨맨에는 어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갈 때 조심조심 모든 길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 세대 렉스턴 계열의 차들에는 어라운드 뷰가 있었는데 새로 나온 모델의 어라운드 뷰를 뺀 게 의아해서 그 케이지 모빌리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차를 출시할 때 아직 이 차에 맞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개발이 덜 됐대요. 그래서 결국 넣지 못하고 내놨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 버전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쉬움 느끼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차라고 하면 뭐 이 차의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가장 빠르게 출시 예정되어 있는 차가 토레스 픽업 트럭이거든요. 아마 토레스 픽업 트럭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한 추측이에요. 이게 진짜 서스펜션을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실내에서 지금 차가 엄청 흔들리는데도 실내에서는 그렇게 충격이라던가 큰 흔들림이 좀 덜한 것 같잖아요. 이 장점은 트렁크에도 아마 적용될 거거든요. 트렁크에 짐을 실었는데 막 차가 흔들릴 때 트렁크가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안에 내용물들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차체 제어를 잘 해놓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망가질 위험도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서스펜션 좋은 거에다가 쿠션도 좋은 건가? 진짜 허리에 충격이 하나도 안 오네. 내리막길 도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와, 지금 저기 차 바퀴 넘는 거 봐. 엄청나다. 와. 우와. 우와. 오. 뭐야, 디스코 팡팡이야? 여기 루트 왜 이래? 사실 지금 이 길이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아니고 군의 승인을 받아서 DMZ 옆쪽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에도 길이 안 나오고 초록색만 나와요. 와. 자, 오프로드 길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되게 영혼 없이 재밌다고 하시네요. 와. 자, 이렇게 험난하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산의 정상인데요. 지금 뒤를 보면 아래쪽에 경치가 엄청 좋아요. 아, 다들 구경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저희는 바로 이 틈을 타서 다른 차, 이번에 새로 나온 뭐였지? 렉스턴 류 아레나로 바로 갈아타고 요 감성 그대로 비교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로드부터요. 갑니다. 어딨어? 남의 차 뺏어 타기. 우와, 우와, 오, 이게 오프로드지. 옆에 탑승하신 PD님이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프로드를 즐겨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3명의 의견이 만장일치였습니다.